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응? 요거 먼저 시작했어. 당사자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서 지금 하는 거. 근데 당연히 그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란 권리 의무를 확정해주는 절차잖아, 판결은. 그러니까 그 주체로 등장한 사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대표적인 게 뭐야? 사람. 민법에서 사람. 생존하는 동안. 물론 태아의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 사람이면 돼. 사람과 대칭되는 동물, 식물은 안 되겠지. 동물, 식물은 안 되는데 동물이 당사자로 등장한 사건이 나는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서 실제 실무에서 또는 이론적으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터진 거야. 당사자 능력에서 도롱뇽이 소송의 원고로 등장한 적이 한 번 있었어. 실제는 가처분이었는데. 하여튼 당사자 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 능력, 그게 그대로 오는 거야.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51조, 아까 여기 49조 다음에 50조가 뭐야? 법관에 대해서 법원 사무관에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송도 얘기하고 이송 전에 기피도 이야기하고 했던 거기서 이어져서 이제 51조에 가면 당사자라는 조문이 하나 나와.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그다음에 법정 대리 이런 것 등은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실체법에 따른다. 이렇게 51조가 첫 조문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실체법에 권리 능력 쓰면 돼. 소송 능력은 실체법에 행위 능력 쓰면 돼. 법정 대리 실체법에 법정 대리 개념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소송법의 특별한 규정은 52조 등이 그 다음에 하나 있어.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 그 용어 자체에서 권리 능력을 주지 않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소송법 52조는 당사자 능력을 주고 있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그 조직의 어떤 공보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소송법에서는 독자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그게 52조가 51조 조문에서 소송법에 특별하게 있다면 일단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으면 대체적으로 민법과 갖다 써라.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게 51조야. 그래서 51조의 당사자 능력은 실체법의 권리 능력 개념을 그대로 끌었어.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은 실체법의 행위 능력을 그대로 끌어 쓰는데 여기서 실체법에서 작년부터 이 행위 능력이 막 되게 실체법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실체법을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소송법에 뒷감당을 해주지 아니한 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소송법에서 뒷감당을 못해요. 거기에 성년후견 제도 같은 게 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막 생긴 거야. 그럼 그쪽서는 어떤 사건이랄까 어떤 행위마다 뭔가 능력이 막 이렇게 되는 막 이런 후견 제도 같은 게 막 있고 임의 후견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피후견인, 후견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생긴 그 카테고리에서 이 틀이 수험법에서 지금 어떻게 맞춰주느냐가 고민이야. 근데 미성년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써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실체법에서 일정한 경우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법에서 소송 능력이 없다. 그럼 소송 능력이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등장해야 되느냐? 이때 법정 대리인이 등장하는 거야. 이때는 미성년자가 자기 부모한테 나 대리해 주셔 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등장하는 거야.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구별할 수 있게 해서 시켜서 등장하는 게 아니야. 미성년자가 직접 할 수 있는데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니까 엄마가 대신 가쇼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은 직접 할 수가 없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돼. 그게 법정 대리야. 그래서 그런 법정 대리까지 실체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51조가 하고 있는 거야. 한편 이런 개념 중에 당사자 적격과 변론 능력이 있는데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 능력이라는 일반적인 자격을 규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연인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건에 네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구체적 사건을 놓고 하는 거야. 당사자 능력은 총론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당사자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보는 개념이야. 구체적인 사건. 아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고가 되고 종전부터 계속 해온 손해배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가 되고 그 사람이 당사 적격이 있는 거야.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손해배상에서는. 그렇지?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지목한 자가 있는데 그 부인한테, 예를 들어 그 부인한테, 운전수 부인한테 내가 당신이 물어내쇼라고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해 행위에 대해서 그 부인한테. 그건 이 사건의 그 부인이라고 사람 아닌 건 아니지. 당사자로서 일반적으로야 자연인으로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를 말할 때는 그 당사 능력은 있지만 이 사건의 적격은 없는 거야, 그 부인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그 운전수의 회사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셔 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강원? 어때? 응? 지금 누구야? 부인은 적격이 없다. 적어도 이런 논리면 또 틀리지. 네가 피해자는 네 남편인데 부인한테 내는 건 안 되지만 자기 나름대로 나는 전명서 교수한테 내 이름 말했다. 나도 나오겠다. 이런 우리 류의 중앙대학교의 민사법 이론에서는 전명서 교수가 제청하기를 남편이 잘못한 거를 부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부인이 피고 적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어떤 법칙이 우리끼리 세계에서 있다면. 그지? 잘 봐봐. 아까는 가해자고 지금 부인이 불법행위에서 민법에 뭐 계약관계에서 혹시 연대 책임이라든지 가사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에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부인이 책임질 일은 없잖아. 그렇잖아. 그게 당사의 적격이란 말이야. 구체적인 손해배상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이 타깃이지 그 부인이 왜 책임져? 없잖아.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 그 고용한 회사, 건설회사, 뭐 폐기물 회사 는 이 손해배상 채권에 있어서 혹시 피고 적격이 있다 없다. 잘 생각해. 지금 이제 당사자 능력은 회사니까 자연인과 대칭되는 법인으로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회사로서 법인으로서 그건 돼. 근데 이 사건에서 그 트럭에 아니면 그 운전사를 고용한 회사 있으려면 손해배상 중에 어떤 거를 구성하면 돼?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그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을 해서 자기네가 무슨 영리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책임져줘라. 나는 불법행위 750조의 책임에 756조, 7조 뭐 어딘가 가서 보면 사용자 책임이 있어. 물론 요건이 맞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하여튼 언뜻 보는 요건으로 사용자로서 그 사용회사로서 이 사람을 운전수를 고용하거나 이 트럭 같은 걸 운행하면서 그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뭐 영업을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의 사용자 책임으로서는 그 경우는 피고 적격이 있네. 그지? 피고 적격이 있지. 일단 그 요건이 충족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그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그 아까 부인의 경우에 피고 적격 지금 회사의 경우에 피고 적격 잘 생각해봐. 피고 적격이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저번 때 내가 채권을 양도했어. 채권을 양도했어. 그건 만약에 그게 유효하다면 양수인으로서 자기 채권이니까 행사하는 거지. 그건 원고 적격이 있지. 근데 뭐 그 이전에 무효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양도 양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양수인이 원래의 피해 입었던 채권이 양수인한테 넘어가서 손해배상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건 원고 적격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저번 때 내가 이 소송에 나서기 뭐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채권 양도도 아니고 그냥 너가 가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대리도 아니고 그 경우는 원고 적격이 없지. 차가 피해 입었지도 않은데 단순히 나랑 친구야. 나보다 법적 지식이 많어. 날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나서면 자기가 양수받은 자로 나서는 거와 내 채권인데 옆이 나서는 것은 즉 우리가 싸움이 막 났을 때 옆에서 참견할 때 뭐라고 그래? 너는 당사자 아니니까 빠지라고 하잖아. 너는 제3자니까 빠지라고 하잖아.
그 제3자니까 빠져라가 적격이 없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인데도 빠지지 않고 가능한 거. 제3자가 빠지지 않고도 가능한 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응?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제3자인데도 자기 권리 의무가 아니고 제3자인데도 나설 수 있는 거. 그렇지. 소송 담당자로서 그것을 이 경우에 제3자의 소송 담당. 이 소송 담당은 대리가 아니라 이게 당사자라고 그랬지.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럼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법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법정은 무언가 필요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가 더 따질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제3자가 나서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우리가 한번 이미 설명한 법정 소송 담당의 대표적 예가 뭐였어? 이미 한번 설명했는데 사후 인지 청구에서 검사가 원래 아버지 자체는 아니잖아. 아버지로서 지목될 그건 아니잖아. 그게 민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돼. 예, 근데 또 하나 예를 가르쳐주면 교과서 읽다 보면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에 채무자가 파산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파산자는 무슨 행위능력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계인한테 빼앗겨 버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되더라도 지가 지채권이고 지 의무고 지 재산인데 소송을 지가 못해. 누가 등장해서 해야 돼? 파산 관제인이 해야 돼. 그런데 그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파산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도산법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파산이 되면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이 사람의 실체법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 소송에서도 그 사람이 등장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3자의 소송 담당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런 제3자의 소송 담당이 법정 소송 담당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법정 소송 담당과 대칭되는 임의적 소송 담당은 제3자한테 좀 아까 당사자격에서 그 권리 의무의 지금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관계없는 자가 뛰어드는 것을 함부로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교과서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 뭐 등의 잠탈할 우려가 있다. 변호사 대리원 측이나 소송 신탁을 금지한 것을 슬쩍 틀어버릴. 대리와 소송 담당은 틀리다라고 했지. 그치? 그때 대리와 소송 담당은 김용원인가 대답을 했지. 대리는 본인이 당사자고 대리로 나서는 거지. 근데 어떤 본인 아닌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 것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못 된다니까 슬쩍 대리로 하려고 하는 데서 대리는 또 변호사 아니면 안 된다니까 또 이쪽으로 슬쩍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함부로 임의적으로 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다만 51조, 52조 다음에 저번에 1대1 사건만 가르쳐주고 이 심화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을 아직 복잡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53조에 51조, 52조 다음에 53조에 선정당사 제도를 하나 나왔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담당이 얘는 맞는데 뭐 때문에 지금 말했다가 자꾸 헷갈렸어. 우리 상황이 안 맞았어. 지금 우리는 1대1 상황만 얘기하고 있어. 1대1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데 선정당사 제도는 조문 53조에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 물론 그 다수자는 두 명이 지네들끼리 너 나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조금 구차하긴 한데 그래도 2명부터도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원피고 합쳐서 2명의 의미는 아니고 어느 한쪽이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한쪽이 복수해. 실은 한 수십 명 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한 게 그 제도의 취지에는 맞는데 2명부터는 쓰려면 쓸 수 있어. 그래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로 막 가야 되는데 그 자들 가운데서 왜? 바깥에서 뽑으면 아까 변호사 대리원 측이나 소송 신탁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빡치가 나오니까 어떤 정도의 한계 내에서 니네들 사이에서 어차피 누군가 니네들이 지금 피해를 입거나 이 법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너희들 사이에서 누굴 내세우는 거, 담당시키는 거는 인정하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1대1 사건에서 쓰지는 못해. 그제?
공동의 이해관계인 다수자여야 돼. 다만 조문이 51조, 52조, 53조 다음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따라서 이것을 당사자 적격의 제3자의 소송 담당의 임의적 소송 담당에 의해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 아예 빼서 뒤에 가서 공동소송에서 설명하는 책도 있어. 그럼 지금 같으면 당사자 적격에서 아예 설명을 해버릴게. 이건 1대1 사건은 아니고 여러 명인데 어느 카테고리에서 지금 앞에서 나오는 거야?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에서 원래의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로 되는 것인데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를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데 53조는 역시 이거 헷갈리려 하지만 선정 당사자라는 제도가 53조에 있으니까 마치 제3자의 소송 담당 속에서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임의적 소송 담당 중에 특별히 원래는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인정되지 못한다 해서 출발하는데 수송법이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그렇지만 법정은 아닌 거야. 수송법에 규율이 됐다고 해서 법정이 이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한다라는 게 개입되는 거지. 내가 그냥 너랑 나 지금 해야 되는데 막 선정당사자 제도에서 잘 알아서 너랑 나랑 하려고 소송 같이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다행히 네가 그거 연구해 갖고 와서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면 되지만 내가 부탁 안 하면 나는 나대로 하고 넌 너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지. 선정당사자의 선정이라는 말 자체가 임의적이야. 선정이라는 선정한다. 내가 부탁한다. 내가 맡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 자체가 임의적이야. 그 용어가. 그러니까 선정당사자제도라는 거는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임의적 소송 담당. 그 개념이 나오네. 그 다음에 그렇게 쭉 해서 54조가 선정당사자 관련 조문이고 55조를 조문을 쭉 보면 법정대리 뭐 이런 거야. 소송 무능력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까 뭐라고 해서 소송 무능력자. 민법에서의 행위 무능력자는 조금 실제 스스로 한 행위를 나중에 취소시키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실체법에서는 유효한 강도가 좀 센 거지. 일단은 놔두면 그냥 유효로 가는데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지. 미성년자 행위에. 근데 소송법에서의 무능력자 행위는 어떻다? 55조 읽어봐봐. 조문 한번 읽어봐. 55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소송 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효야.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무효야. 무효. 실제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봐. 교통사고 나서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기가 소송할 시간도 없고 나 모르고 변호사한테 맡기자 해서 변호사한테 딱 맡겼어. 소송대리. 괜찮아, 틀려. 왜?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도 아까 하나 우리는 땡겨서 배운다는 소송행위야. 그지? 소송행위니까 언뜻 보면 지가 못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잘했네라고 보이지만 뭐에서 미스 나온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 그 자체도 부모가 해줘야 돼. 법정대리인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언뜻 보면 지가 능력이 딸리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니까 잘한 거 아니냐라고 순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임행위라는 소송행위를 지가 직접 못해. 그 친권자가 해야 돼. 그래서 실제 어떻게 쓰여? 미성년자 김아무개의 법정대리인이 한번 등장하고 이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돼야 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55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한다. 그래서 저번 때 조문구조가 내가 소송대리라는 임의대리인은 87조의 뒤에 공동소송 다수당사자가 한번 중간에 뛰어들어가 다음에 87조에 배치되는데 그 임의대리인인 소송대리인에 대칭되는 개념인 법정대리인의 조문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얘기하면서 어디에 같이 녹아있다고 그랬어? 당사자라는 조문서에 같이 있는 게 교과서에서는 명백히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주지만 잘 생각해봐. 소송법에서의 법정대리인의 존재는 당사자 이꼴이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전제하에 이꼴적인 존재다. 백업을 해줘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248조에 소장 기재하는 또 나름대로 그 첫 조문에 가서 소장에는 뭐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라는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면 당사자라는 어떤 주체와 그 다음에
객체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어야 된다고 1호, 3호, 4호가 있는데 2호에 뭐가 있어? 당사자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딱 있어. 왜 필수적이야? 반드시야. 만약 당사자가 그때의 필수적은 당사자가 능력자일 때는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전제는 미성년자 등이라고 할 때, 무능력자라고 할 때, 소송 무능력자라고 할 때, 얘 보면 2호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 그 사람 없으면 이 소송이 다 무효가 되고 이게 시작이라는 데서부터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등장해야 돼. 주체로서 당사자에서 그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으로 등장해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까지 알게 됐어. 실제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되느냐는 소송법에 없어. 그러니까 51조에서 실체법에 가서 따져야 돼. 즉 실체법에 가서 봤더니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해서 그쪽에서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 정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55조가 있네. 그래서 쭉 조문이 펼쳐지다가 55조 다음에 쭉 펼쳐지다가 64조에 뭐가 하나 있냐면 64조에 대표자 등에게는 법정 대리 내지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해서 그 당사자의 마지막 조문인 64조에 그런 게 있네. 그럼 이 대표자라는 게 뭐야? 대표자. 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당사자로서 또는 실제법에서 권리능력자로서 이쪽에 당사자 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대칭시켜서 봤는데, 자연인은 물리적으로 자기가 막 활동을 하고 하는데 법인은 이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의 조직이잖아. 집합체잖아. 어떤 집단체잖아. 그럼 어떻게 소송을 해? 결국 누굴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법인이 와서 말을 하나? 대표자가 와서 한단 말이야. 대표자. 그치? 그러니까 법인이 당사자 능력자인 것인데 실제는 이런 소송행위를 실질적으로 펼치는 것은 법인이 펼친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려워. 대표자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마치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취급하냐면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처럼 취급하는 것을, 실제 그건 아니지만, 무능력자는 아니지만 법인 자체는 권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능력 개념은 법인의 뭐 실제서, 의제서 뭐 등등 있고 그런 개념을 거기다 투입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대표자 사람이 등장해서 하니까 그 대표자를 어떤 취급을 해주라? 64조에 법정 대리 및 법정 대리인에 준해서 취급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소장에 주식회사가 원고든 피고든 등장하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등장하듯이 누가 등장해야 돼? 대표자가 등장해야 돼. 대표자가. 이해되겠어? 대표자가. 그게 64조의 조문이야. 52조가 법인은 아니지만, 권리 능력은 없지만 비법인이더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면 당사 능력을 인정하니까 이런 경우도 64조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런 개념 등을 64조까지 당사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가 피고가 되면 무슨 주식회사로 끝나면 안 되고 대표자가 반드시 법정 대리인처럼 소장에 등장해야 되고 나중에 판결문에도 그렇게 등장해. 그런 기재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사자에 관한 걸 계속 이야기해. 당사자 적격 얘기를 했어. 여기 개념 중에. 그 다음에 변론 능력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소송 능력이 있으면, 즉 본인이 성년자고 뭔가 문제 없으면 법정에 가서 직접 소송하겠다. 즉 본인 소송을 인정해.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걸 인정해. 우리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변호사 강제주의를 가르쳐줬는데,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변호사 강제주의를 가르쳐줬는데, 변호사 대리 원칙은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 이해에서 우리가 변호사 강제주의까지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가 있어. 무능력자만 아니라면, 소송 무능력자만 아니라면. 근데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겠다라는 본인 소송을 인정하는데, 독일식이라든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세워서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떤 개념이 하나 더 설정되냐면, 법정에서 변론은 변호사만이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면 변론 능력이
없는 거야. 없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본인 소송이 우리는 허용되니까, 본인 소송이 허용되니까 직접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는 변론 능력이 큰 의미는 없어. 우리 시스템에서는.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변론 능력은 큰 의미가 없어. 이해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조문이 하나 있냐면 진술금지 재판이라는 게 하나 있어. 진술금지 재판. 144조? 144조 맞는지 모르겠다. 한번 읽어줘봐. 144조? 변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항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에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당사자 있는 조문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개념이야. 교과서적으로는 당사자의 어떤 자격 능력할 때 나오는 변론 능력 개념인데 조문은 지금 50 그 언저리에서 안 나오고 있네. 144조에 있어. 어디야? 144조라는 건 뭐냐면 총칙적인 조문이 있는 변론에 관한 조문 등에서 등장해. 변론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하나 특별히 있어.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변론 능력은 큰 규제가 있다든지 의미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소송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법정에 가서 자기 본인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정에 왔는데 너무 막 이 사람이 막 흥분되거나 핵심을 못 찌르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조금 못 맞추거나 그게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을 정도 되면 당신 그만 진술을 못합니다. 금지시키고 더 나가서 변호사 좀 선임해서 오시오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제도야. 이게 진술 금지의 재판. 진술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 설정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다면 아무리 자기가 소송 능력자라도 그 법정에서 진술 금지가 돼서 변론을 못하게 됐을 때 변론 능력이 하나 문제가 돼. 그런 경우라.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소송 요건이 아니야. 이런 당사자 능력이 없을 것, 당사자 적격이 없을 것, 소송 능력을 갖출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만약 대리가 필요했을 때 대리인이 나서야 된다는 것 등은 본안 판단에 앞서서 갖춰야 되는 전제적으로 소송 요건으로서 부적법 각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 변론 능력 그 자체는 이 당사자 그 자체에 꼭 필수적인 어떤 그것으로 세팅된 게 아니고, 그 진술을 금지시키는 변론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개념 하나 알아야 되는데, 법정에 와서 뭔가 말을 하려도 진술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말을 못한 상황, 그것을 결석이라고 그래. 당사자가 결석한 것으로 취급돼. 그럼 여러분이 조금 의아할 수 있어. 소송법에서의, 민사소송법에서의 결석은 물리적으로 안 간 것도 결석인데, 이렇게 수업 와가지고 하품하고 졸고 뭐 말 안 하면 결석이야. 소극적으로 앉아있으면 웃기려고 한 거야. 그건 아니고 설명 실패했다. 하여튼 말을 못하게 된 상황도 결석이야. 그건 맞아. 지금 말한 거는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맞아, 그냥.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안 가면 당연히 우리 결석이라고 딱 들어오는데, 갔어도 뭔가 이 요소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어. 아니면 스스로 안 할 수도 있어. 갔는데 나 말하기 싫다고 안 해. 변론 안 해. 그런 것도 결석이야. 그럼 지금 진술금지는 뭐야?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못하게 해서 못한 거야. 그것도 결석이야. 그래서 결석적인 처리를 당해. 그럼 결석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결석적인 처리를 당해. 그렇지만 소송 요건 그 자체는 아니야. 아니게 돼. 근데 이게 더 심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 끝이지 않고 제발 좀 변호사 좀 데리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변호사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건 부적법 각하시킬 수는 있는 여지로 가긴 가는데, 일반적인 진술금지, 변론 능력의 그 자체는 소송 요건은 아니고 결석적인 처리를, 불이익을 당할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요건으로서 진술금지 당했다고 해서 그 자기가 냈던 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지는 않는다. 소송 요건에 결여가 되는 건 아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당사자 얘기를 조금씩 또 해나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됐죠?